오늘은 소품샵을 차릴 때 아껴도 되는 돈과 아끼지 말아야 될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창업을 하신 사장님들이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런 거에는 돈을 안 써도 됐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거는 조금 더 내가 신경 쓸 걸 했던 이런 제가 들었던 경험담들도 같이 녹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권리금이랑 월세인 것 같아요. 뭐 보증금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권리금을 사실 안 내고 들어가거나 권리금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지금 좀 번화가나 좀 주요 메인 상권에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 없는 곳은 잘 없을 거예요. 이거를 아끼려고 되게 구석진 곳으로 가시거나 뭐 2층, 3층, 4층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권리를 낮추거나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구석진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 사람들이 정말 잘 찾아서 와주시고 홍보가 잘 돼서 뭐 누구나 다 찾아오는 상점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하냐면 마케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네이버 플레이스를 홍보하는 막 그런 광고 전화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블로그 리뷰 같은 거를 또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인스타 뭐 릴스나 뭐 위치 지역 기반 그런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내고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위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케팅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가면 사실상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같은 평수라도 메인 자리는 뭐 월세가 200만 원인데 조금 한 두 블럭 지나면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러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100만 원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현실적으로 크긴 큰 돈이에요. 어차피 여기도 같은 번화가고 내가 두 블럭 떨어진 곳에 가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그 100만 원이 마케팅 비용으로 다 나갈 수도 있어요. 마케팅 비용으로 다 나가더라도 그 200만 원인 자리보다 더 매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좀 그런 비용이 들 수 있다. 내가 좋은 위치에 조금 더 월세를 주고 가는 것이 이득인지 조금 떨어진 곳에 지금 당장 눈앞에 돈을 아낀다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득인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진짜 막 몇백만 원, 막 수억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그 위치마다 지역마다 그 흐르는 유동 인구를 보고 상권을 분석하신 다음에 정말 내가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자리를 선점해서 소품샵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 메인 상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B급 정도의 상권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게 되면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처음 용인 매장에서는 인테리어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그냥 바닥만 저희가 데코 타일로 이제 그 업자분을 불러서 깔고 벽에 보수 공사 구멍 난 것도 저희가 퍼티 다 발라가지고 다 메꾸고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이 인터넷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 셀프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하고 나서 약간 뿌듯한 그런 건 있겠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셀프 시공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현업에 계시는 분이 지인으로 계신다면 그런 지인 찬스를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작정 상가를 집을 인테리어를 손보는 거랑은 좀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상가는 그 상가 인테리어를 내가 셀프로 하겠다 이거 진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때 저희 남편도 새벽에 퍼티 바르고 막 이렇게 망 씌워서 또 시멘트 저희가 하고 페인트 바르고 막 마스킹 테이프 다 이렇게 해놓고 정말 일이 컸거든요. 젊음이 있고 조금 돈이 모질라서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하면 하셔도 되지만 전문가를 불러서 그 시간도 사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소품샵은 사실 크게 인테리어를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용인도 그렇고 뭐 오타베도 그렇고 도쿄블루도 그렇고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소품
소품이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크게 고급 자재는 필요 없다. 뭐 그건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크게 고급 자재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톤앤 매너는 맞춰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로 따졌을 때 뭐 이케아 제품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케아나 마켓비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당근으로도 가구 나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유아동 가구나 빈티지 가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톤앤 매너를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내가 돈을 들여서 목공을 하겠다. 그 인테리어 중에 제일 비싼 게 목공이에요. 목공은 그 자재값도 비싼데 그 사람 그 목공하는 목수님의 그 일당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공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일당으로 이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공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아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용인에서 오탑에 상점을 할 때와 그 행궁에서 오탑에 상점을 할 때는 인테리어를 그냥 천장에 조명이랑 그 시멘트 그리고 바닥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안쪽으로 거의 한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쿄블루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직사각형 구조로 조금 협소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가구를 다 좀 맞춰서 넣기가 애매해가지고 한쪽 벽면을 가구로 짰거든요. 목공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게 일부 목공이고 일부 가구인데요. 가구는 가구 공장에서 그 사이즈에 맞게 그 가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북박이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목공보다는 좀 싸긴 쌉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장점은 굉장히 깔끔하다. 깔끔하고 한데 단점은 비싸다. 이동이 안 된다. 가구에 이동이 안 된다. 목공으로 짜면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게를 뺄 때까지는 이 가구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원래 가구 옮기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깔끔하긴 하지만 좀 이런 단점이 있다.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돈을 얼마나 들일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집의 인테리어랑 비슷하게 상가 인테리어도 내가 좋은 자재 그리고 좋은 느낌 뭐 좋은 것들로 채우려면 뭐 값은 부지기수로 올라가고요. 다만 이것들이 내가 이 가게를 팔고 갔을 때 정말 부질 없는 것들이잖아요. 계속 소품샵을 할 거여서 이 가구를 내가 다 이고지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목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고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감가상각으로 다 진짜 그냥 날아가는 돈이 돼버리는 건데, 여기에 이만큼 돈을 쓰는 게 맞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품샵이나 가차샵은 사실 고급 와인바도 아니고 굉장한 고퀄리티의 인테리어는 사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는 돈이 많아서 굳이 하겠다 하면은 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 금액을 낮추겠다 하면은 목공이나 맞춤 가구보다는 나의 느낌대로 나의 취향대로 이렇게 톤의 매너를 맞춰가지고 좀 저렴이 가구들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더 좋은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이케아 같은 데 가면 또 쇼룸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저는 핀터레스트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 느낌을 보고 우리 가게랑 딱 맞는 가구나 뭐 페인트나 이런 느낌을 찾아서 꾸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목공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비용을 많이 세이브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품샵을 처음 창업하실 때 이 공간이 이제 좀 각자 다르겠지만 보통 한 7평에서 15평 정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물건을 구매해도 매장이 안 차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막 진짜 물건을 계속 사입을 해서 계속 꾸역꾸역 채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3번 다 그랬어요. 뭐 용인, 행궁에서 오탑에 뭐 도쿄블루 때도 그렇고 정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그런 좀 이상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니멀하고 단정하게 DP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저랑 비슷한 이런 일본 굿즈나 빈티지 제품을 파시는 분들은 가득 막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 느낌이 좋아서 조금이라도 비어 보이면 뭔가 계속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입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나름 합리화하는 거죠. 물건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중에 뭐라도 하나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비어 보이고 허전하면 안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채워야 되는 거 맞지만 한 가지 품목을 너무 많은 재고를 두지 마라. 그냥 한 종류당 2-3개씩만, 아니면 하나씩이라도 좀 다품종으로 두시고 그 재고의 수량을 많이 늘리지 않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내가 뭐 1개, 2개만 사도 될 거를 내 욕심에 이제 나는 창업했으니까 나는 이제 잘 될 거니까 이거를 막 한 세트만 사도 되는데 막 10세트, 20세트씩 산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사면 또 거래처 사장님들이 좀 싸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서비스 같은 것도 막 넣어주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처음 창업하실 때는 물건들을 많이 두되 이 한 종류당 물건을 1-2개씩만 꼭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고 이게 잘 팔리면 그때 추가 발주를 넣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 10개, 20개씩 한 품목당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이게 안 빠지면 내가 또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재고가 되거든요. 이게 다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다 비용이잖아요. 나의 그 초기 자본에서 다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재고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1-2개 사고 나중에 추가 발주를 하면 또 택배비가 붙잖아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왕 나중에 택배비를 내지 않고 그냥 이왕 살 거 한 번에 10개, 20개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처음에 3,000원을 그 택배비 3,000원, 4,000원을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2개까지 일단 팔아보시고 3,000원을 아까워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비가 아까워서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나의 초기 자본을 깎아먹는 거랑 같은 행위다. 그리고 막 DP 할 때도 그 DP를 담는 그릇이나 뭐 DP를 담는 트레이나 이거를 OPP 봉투 같은 걸 할 때 헤드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특수 제작을 한다거나 너무 처음부터 비싼 거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초기에 좀 반응을 보시고 괜찮다, 내가 이제 조금 자본이 돌기 시작했다, 이제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좀 원금 회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조금씩 하나씩 바꿔가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물건 자체들이 다 좋으면 그거를 둘러싼 뭐 집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아무도 그 트레이에 관심이 없으면 이 트레이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쁜 트레이거나 뭐 이쁜 타공판이거나 이쁜 가구면 좋겠지만, 사실 손님들은 그 소품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그 트레이나 뭐 이런 집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절감을 확 하시고 이제 소품들을 이쁘게 배치하는 법, 아니면 내가 손글씨를 써서 뭐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좀 그런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초기 자본이 나한테 뭐 예산이 만약에 3,000만 원이 있었어요. 내가 이 3,000만 원을 다 쓰시지 마시고 한 2,000만 원 정도까지만 내가 쓰고 1,000만 원은 내 통장에 조금 묵혀둔다고 생각하고 두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오타베 상점 시작했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월세를 못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6개월치의 월세를 제가 통장에 넣어놨거든요. 6개월치 월세를 못 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사입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관리비, 공과금, 뭐 월세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돈들이 초기에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뭐 집기들도 좀 하다 보면 더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너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이 또 너무 많이 오면 뭐 관세도 그렇고 내야 되는 돈이 갑자기 훅 나갈 때도 있고, 내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이거를 다 투자해서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내가 가게가 매출이 발생을 안 해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이 비상금을 좀 마련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빚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영업을 해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좀 대출도 내가 직장인이라는 4대 보험을 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신용 대출도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 이런 돈들이 많이 끊기게 됩니다. 다다다다 끊겨요. 근데 뭐 저는 지금 남편도 있고 저는 집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오지만 뭐 미혼에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데
돈이 끌어올 데가 없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은 당장 그러면 사입을 했던 걸 낼 돈도 없고 뭐 월세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스톱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막 이러면 정말 사람이 막 미쳐버립니다. 막 갑자기 돈이 막히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내가 비상금을 좀 두고 급할 때 조금씩 꺼내실 수 있도록 비상금을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진입이 되게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품샵 역시도 다들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거 많이 줄이시고 아낄 건 아끼시고 또 투자를 또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하시고 해서 이제 소품샵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격경이 안에 허덕이시지 않고 또 대박 나시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방법이 다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또 소품샵 운영을 잘 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품샵 사장님들 화이팅!